혁명 속에서 살아남은 남자. 깊은 밤,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촛불이 켜진 귀족들의 저택 안에서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화려한 도시 아래에서는 곧 프랑스 전체를 뒤집어버릴 거대한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훗날 유럽 역사상 가장 위험한 외교관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게 되는 남자가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 사람들은 보통 나폴레옹을 기억합니다. 프랑스를 뒤흔든 황제, 유럽을 정복한 천재. 하지만 당시 유럽의 왕들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다른 이름 하나가 더 두렵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탈레랑.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었지만 말 몇 마디만으로 왕국 하나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탈레랑이 원래부터 권력을 가질 운명이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고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는 군인이나 정치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직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탈레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사람의 욕망을 읽는데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고 누가 권력을 원하고 있는지, 누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그는 감정보다 생존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파리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분노 속에서 왕과 귀족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으며 결국 프랑스 전체는 피로 물든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기존 세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려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귀족들과 왕당파 인사들은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고 단도대 아래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탈레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혁명 세력의 편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귀족이자 성직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레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탈레랑이라는 인물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보다 생존을 우선했고 이상보다 권력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난했습니다. 배신자다. 영혼도 팔아버릴 인간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욕을 먹던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 죽거나 몰락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반면 탈레랑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혁명 시대에도 그리고 훗날 나폴레옹 시대에도 그는 늘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1799년 프랑스 역사상 또 하나의 거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젊은 장군 나폴레옹은 엄청난 군사적 재능과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고 프랑스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혁명 시대를 끝내줄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레랑은 아주 빠르게 깨닫습니다. 이 남자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겠구나. 그는 곧바로 나폴레옹 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외교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당시 유럽 전체는 나폴레옹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외국 외교관들은 나폴레옹보다 탈레랑을 더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적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한 사람이었지만 탈레랑은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다음 권력과 다음 시대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탈레랑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역시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배신한 남자. 1804년 나폴레옹은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거대한 대관실이 열렸고
유럽 전체는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군인들은 나폴레옹의 이름을 외쳤으며 프랑스는 마치 다시 태어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관식 한편에서는 한 남자가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탈레랑.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한 권력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 나폴레옹은 분명 천재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을 떨게 만들었으며 프랑스를 다시 세계 최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랑은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나폴레옹은 더 이상 현실적인 정치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운명의 지배자라고 믿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럽 전체를 자신의 손 아래 두려 했고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으려 했으며 점점 끝없는 전쟁 속으로 프랑스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탈레랑은 또 한 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몰래 다른 유럽 국가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나폴레옹의 외교관이었지만 뒤에서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외교관들에게 나폴레옹의 약점과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최측근이 사실은 황제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탈레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보다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탈레랑이 단순히 배신만 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프랑스 자체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황제 한 사람보다 나라 전체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판단은 결국 맞게 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시작합니다. 당시 프랑스 군대는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끝없이 행진했고 나폴레옹은 이번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겨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지옥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군대를 삼켜버렸고 병사들은 얼어 죽어갔으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 군대는 천천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탈레랑은 조용히 말합니다. 드디어 끝이 시작되었군. 그는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 프랑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리고 자신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합니다. 유럽의 왕들은 승리를 기뻐했고 사람들은 프랑스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다시 탈레랑이 등장합니다. 그는 빈 회의에 참석해 유럽 강대국 외교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패전국이었던 프랑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신 다시 유럽의 균형 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외교는 성공합니다. 프랑스는 패배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탈레랑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왕정시대, 혁명시대, 나폴레옹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는 모든 시대를 통과하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배신자, 기회주의자, 권력의 괴물.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 천재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깊은 밤, 파리의 오래된 거리 위로 차가운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왕들은 계속 바뀌어갔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남자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기억하게 됩니다. 탈레랑, 황제도, 왕도, 혁명도 끝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남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